그런데 이상하게도 만루장에 들어간 이후의 일들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어머니가 탕수육을 먹었는지, 먹었다면 어떤 표정으로 먹었는지, 만루장을 나와 집으로 바로 갔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갔는지, 어머니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 유일하게 남은 기억은 탕수육의 기막힌 맛뿐이었다. 은빛 동전. 정찬. 피시의 공설운동장 담을 돌아 주택가로 오르니 낯익은 길이 보인다. 그 옛날은 흙길이었으나 지금은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주위의 풍경이 달라지긴 했으나 기억의 세포들이 조금씩 파닥거리기 시작한다. 난 눈으로 중국 음식점 말루장을 찾는다. 하지만 그 자리에 말루장은 보이지 않고 향미식당이라는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서 있다. 피시의 변두리 동네인 이곳은 내가 태어나 14살까지 살았던 곳이다.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지만 지금까지도 이곳이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난 이곳을 고향 동네라고 즐겨 말하곤 했다. 내가 피시를 떠나 서울로 올라간 해가 73년이었으니 언 20년이 넘었다. 그래도 대학 시절에는 방학이면 피시로 내려와 이곳을 찾곤 했으나 졸업하고 직장을 갖게 된 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1년에 2번, 즉 구정과 추석 연휴 때 차례를 지내기 위해 귀향 열차를 탔는데 그나마 시간에 쫓기어 고향 동네를 찾지 못하고 상경할 때가 많았다. 그러다가 8년 전 피시에서 지내던 제사가 서울의 큰형집으로 올라오고부터는 명절 때 거꾸로 아버지가 서울로 오셨고 나와 큰형은 귀성차표 구하는 고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후 귀향의 횟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최근 4년 동안 한 번도 가지 못했다. 바쁜 일상에 비해 서울과 피시의 거리는 너무 멀었다. 그런데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남자의 얼굴이 나를 예기치 않은 귀향 열차 속으로 밀어넣었다. 며칠 전 종로 거리를 걷던 난 무심코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한 남자의 얼굴이 시선에 들어왔다. 도로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그가 키가 작고 배가 불룩 나온 중년 남자였는데 무척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누구인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사람을 잘못 보았나 싶어 버스 기다리는 척하고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훔쳐보았다. 분명 낯익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기억의 숲에는 여전히 안개만 자욱했다. 그날 밤 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재 컴퓨터 앞에 앉았다.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기계 소리와 함께 글자가 뜬다. 그 글자 너머에 수많은 길이 있음을 난 안다. 그러나 난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다른 길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 길의 문을 열지 못하니까 난 나의 길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곳은 언제나 텅 비어 있다. 난 그 공허가 무섭다. 현실 세계에서 혼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다는 것은 곧 사람과 사물에게 둘러싸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를 끌어당김으로써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의지가 아니라 당위다. 상대를 끌어당기는 힘이야말로 존재의 원천이다. 이 인력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곳은 오직 진공뿐이다. 그런데 길 속의 세계에서 난 언제나 혼자다. 나를 끌어당기는 사람도 사물도 없다. 인력이 부재한 진공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왜 그 진공의 세계로 들어가는가? 내가 아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가? 살아 숨쉬는 세계로 만들기 위함이다. 무엇으로? 언어로 만든다. 텅 빈 공간에서 언어의 흙으로 사물을 빚으며 빛을 끌어내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다. 언어의 사물과 언어의 생명들이 중력을 견딜 수가 있는가? 허약한 형상은 그 힘을 견디지 못한다.
아무리 사소한 사물일지라도 중력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한다. 견디지 못하면 뒤틀리고 찢기고 허물어지고 해체되고 마침내 사라져 버린다. 이 기괴한 형상을 본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날 길 속으로 들어간 난 적이 당황했다. 길 속의 세계에서 중력이란 시간이다. 그때 나의 귀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낮고 희미했으나 분명 물 흐르는 소리였다. 난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가까이 오면서 눈앞에 무엇이 떠오르고 있었다. 짙은 어둠 속에 하얀 빛 같은 것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올랐다. 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빛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 같았다. 이윽고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작은 도랑이었다. 맑은 물이 도랑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밑바닥이 환히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이었다. 물에서 감미로운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너무나 감미로워 황홀감이 전신을 감쌌다. 이상한 일이었다. 내 눈이 스르르 감겼는데 향기는 손이 되어 녹슨 문을 열고 있었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는데 뜻밖에도 어머니의 하얀 옷자락이 보였다. 어머니 옆에는 한 아이가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다. 그제서야 난 녹슨 문이 기억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문 사이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추억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30여 년 전 내가 어렸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중국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검은색의 짜장면은 하루 세끼 먹는 밥과 비교할 수 없는 고급 음식이었다. 그때 우리 집은 여느 가난한 집처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중학교 교사였던 아버지가 청렴이었든 무능이었든 어머니에게 주는 생활비는 쥐꼬리만한 월급뿐이었다. 당시 우리 집은 4남 2녀에 6남매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합쳐 무려 10식구였으니 생활비가 터무니없이 모자란 것은 당연했다. 어머니는 쪼들리는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하기 위해 밤늦도록 바느질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때가 어느 계절이었는지 생각나지 않지만 추웠거나 더운 날씨는 아니었다. 아마 가을이 아니었을까. 어머닌 방에서 무료하게 뒹굴고 있던 나에게 같이 나갈 일이 있으니 옷을 입으라고 일렀다. 그때 집안에는 두 누나와 나뿐이었다. 그런데 어머닌 웬일인지 누나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죽으면 그만인데 이래 살면 뭐 하겠노? 어머닌 버선을 신으면서 혼잣말 하듯 중얼거렸는데 여느 때와 다른 표정에 슬며시 겁이 났다. 약간 지쳐 보이기는 하나 늘 온화했던 어머니의 얼굴에 어떤 결연함이 서려 있었던 것이다. 내가 머뭇거리자 어머닌 빨리 옷을 입으라고 재촉했다.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신발을 신고 있는 나에게 어머닌 속삭이듯 말했는데 조금 전 한 말과 전혀 악유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 표정 또한 이상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그 말에 어울림직한 표정, 이를테면 은밀한 기대감이나 생기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도 알 길이 없다. 아무튼 어머니가 나를 데려간 곳은 집에서 10분 거리인 중국 음식점 말루장이었다. 말루장은 공설운동장 뒷담 맞은편 길가에 있었다. 운동장 뒷담과 길 사이에 작은 도랑이 있었는데 특별한 가뭄때가 아니면 맑은 물이 졸졸 흘렀다. 동네 아이들은 운동장 담길을 오를 때 종종 신발을 벗고 도랑물 속을 걷곤 했는데 건너편 말루장에서 흘러나오는 향긋한 내음에 코를 킁킁거렸다. 말루장 식탁에 앉은 어머니는 놀랍게도 탕수육을 시켰다. 그때까지 난 탕수육이라는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들어본 적이나 있었을까? 난 긴장과 얼떨떨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슬며시 어머니를 보았는데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고 있었다. 조금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노란색의 음식이 나왔는데
그 기막힌 향기와 맛은 지금까지 잊지 못한다. 여태껏 난 그때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길 속에서 내가 들었던 물소리는 바로 운동장 뒷담에 도락물 흐르는 소리였고, 그 물에서 피어올랐던 감미로운 향기는 말로장에서 어머니가 시켰던 탕수육 향기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종로 거리에서 마주친 낯선 남자 얼굴의 정체가 선명히 떠올랐다. 그는 바로 말로장 주인의 얼굴이었다. 물론 당사자가 아니고 기가 막히게 닮은 얼굴일 뿐이지만, 기억의 이 기묘한 화로에 대해 난 구태여 설명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그 기억이 만들어낸 추억에 잠시 한동안 넋을 놓고 있었고, 며칠 후 정말 오랜만에 귀향 열차를 탔다는 것만 밝혀두고자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루장에 들어간 이후의 일들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어머니가 탕수육을 먹었는지, 먹었다면 어떤 표정으로 먹었는지, 만루장을 나와 집으로 바로 갔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갔는지, 어머니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 유일하게 남은 기억은 탕수육의 기막힌 맛뿐이었다. 그런데 왜 만루장으로 오기까지의 일들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일까? 아마도 탕수육의 기막힌 맛 때문이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 맛에 달라붙은 기억이라고나 할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후의 일들을 그렇게 까맣게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기억은 하나의 점으로 비유할 수 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된다. 감각이 점이라면 선은 기억이다. 그런데 이 기억의 선은 시간에 끊임없이 잘린다. 시간은 기억의 선을 점으로 토막내는 예리한 칼이다. 과거는 시간의 칼에 의해 하나의 점으로 해체된다. 해체된 점은 홀로 떠다니다가 시간 저 너머로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강한 점은 주위의 점을 끌어들이면서 시간의 예리한 칼날을 견딘다. 칼날을 견딘 점들은 또 하나의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바로 추억이라는 영혼의 주름이다. 탕수육의 기막힌 맛이 이루어낸 기억은 어머니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왜 어머니는 나에게 천상의 음식과 다를 바 없는 탕수육을 사주었을까? 그것은 일상의 삶에 저항한 어머니의 일탈 행위였다는 것을 난 훗날에야 깨닫게 되었다. 가난의 고통 외에 어머니 등을 짓누르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다. 그것은 할머니와의 불화였다. 할머니는 늘 어머니를 못마땅해 했다. 아니, 이 말은 적당하지가 않다.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적의를 품고 있었다. 그 적의는 언제나 노골적이었다. 난 지금도 할머니가 어머니를 향해 품은 적의의 원천을 알지 못한다. 적어도 내 판단으론 어머니가 며느리로서 할머니를 불성실하게 모신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소홀함이 없었다. 자식 사랑이야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글자 그대로 악착같이 어머니를 미워했다. 약간의 꼬투리만 있으면 할머니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잘못한 일이 전혀 없는데 할머니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 앞에서 못된 년이라는 말을 예사로 했다. 어머니를 향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럴 때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때론 참다 못한 어머니가 항변을 하면 할머니의 노기는 오히려 높아지기만 했다.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종종 가슴이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곤 했다. 어머니의 가슴속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런데 불가사의하게도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인자했고, 아버지에게는 따뜻한 어머니였고, 이웃이나 친척들에게는 예절 바른 노인이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할머니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난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 상처를 품고 있는 이에게 일탈은 달콤한 유혹이다. 그러나 그 유혹은 대가를 요구한다. 이 대가를 두려워하면
일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머니에게 일탈의 유혹은 없었을까? 아마도 수없이 많았을 것이다. 우리가 받는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무뎌질지언정 사라지지 않는다. 더구나 그것이 납득되지 않는 상처라면 더욱 그렇다.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상처는 일탈을 끊임없이 유혹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정의 균열을 가져올 일탈 행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이 딛고 있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비켜난다는 것은 어머니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탈의 유혹에 살짝 화답한 것이 그날 만루장 식탁에 오른 탕수육이 아니었을까. 죽으면 그만인데 이래 살면 뭐 하겠노? 라고 하면서 지었던 어머니의 결연함은 일탈의 표정이었고 그 실천이 내 앞에 올려놓은 탕수육이었다. 여리고 소심했던 어머니가 일탈의 구체적인 모습인 탕수육을 입안에 제대로 넣을 수 있었는지, 향미식당 앞에서 사라져버린 만루장의 모습을 더듬는다. 당시 만루장은 근처에서 제법 번들해한 건물이었다. 네모 반듯한 2층 집이었는데 위층은 주인의 살림집이었고 아래층이 식당이었다. 만약 지금 만루장이 내 눈앞에 있다면 가만히 안으로 들어가 낮은 목소리로 탕수육을 주문할 것이다. 하얀 식탁보가 깔린 상 위로 노랗게 익은 탕수육이 올라오면 난 시간 저 너머에 음화처럼 떠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볼 것이다. 어머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탕수육을 내려다보며 어떤 표정을 지을까. 만루장에서 조금 올라가면 길이 두 갈래로 갈린다. 담을 따라 바로 가는 길과 내가 태어나 14년간 살았던 옛집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난 옛집길로 방향을 틀다가 걸음을 멈추고 한낮의 햇살에 잠긴 운동장 담길을 물끄러미 본다. 한 아이가 떠오른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어둠이 깔린 길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10살이나 되었을까? 아이의 작은 얼굴은 흑빛이다.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다. 이제 저 아이는 울 것이다. 난 저 아이가 우는 이유를 안다. 은빛 동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삭 바느질 뿐만 아니라 떡 장사도 했다. 정확히 말하면 찹쌀떡 장사였다. 어머니와 잘 아는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서 30여 분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살림에 쪼들리는 어머니 귀를 솔깃하게 하는 제의를 했다. 찹쌀떡을 만들어 갖다 주면 식당에서 팔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익은 물론 나누는 조건이었다. 어머닌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일을 시작했다. 찹쌀떡 만드는 일은 그야말로 중노동이었다. 그리고 정성이 필요했다. 우선 찹쌀을 물에 넣어 불게 한 다음 방앗간에서 가루로 만들어 온다. 그 가루를 큰 솥에 푹 찌면 끈적끈적한 찰떡이 된다. 그것을 절구에 넣고 찌으면 떡이 차지고 쫄깃쫄깃해진다. 한편 이와 별도로 떡 안에 넣을 팥소를 만들어야 한다. 팥을 솥에 넣고 삶는데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면 내 키만한 나무국자로 쉴 새 없이 젓는다. 커다란 솥에 가득 담겨있는 팥을 젓기란 쉽지 않다. 나도 심심치 않게 저었는데 금방 팔이 아파왔다. 그렇게 끓인 팥을 자루에 넣어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힘껏 짠다. 그 팥을 다시 솥에 넣어 설탕과 소금을 적당량 섞은 후 새로 끓이면 찰기가 있는 팥소가 된다. 찹쌀떡의 맛은 팥소 맛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머닌 정성을 다해 팥소를 만들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막내를 제외한 우리 식구 모두 그 작업에 참여했지만 어디까지나 어머니의 지시에 의해 움직였다. 어머니의 찹쌀떡은 정말 맛이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하루에 100개 남짓 만들었는데 다 팔 때도 있었고 절반도 못 팔 때도 있었다. 팔다가 남은 것은 고스란히 집으로 가져와야 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식당에 가서 찹쌀떡 상자를 찾아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면서 식당 아주머니가 주는 돈을 잘 갖고 오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날 찹쌀떡 판 값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찹쌀떡은 고작 25개밖에 팔리지 않았다. 어머닌 한 개당 4환을 받았는데 식당에서는 그것을 5환에 팔았다. 식당 아주머니는 100환짜리 은빛 동전 한 개를 주면서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말했다. 얼마 후 실시된 화폐 개혁으로 유통이 정지되었지만 당시 100환짜리 동전은 어린 나에게 무척 큰 돈이었다. 두 손으로 그것을 받은 난 가만히 손에 쥐었다. 은빛 동전은 묵직했다. 난생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기도 하거니와 식구들이 땀을 흘려 만든 동전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무거운 찹쌀떡 상자를 어떻게 들고 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집에 도착한 후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나 동전이 잡히지 않아 눈앞이 캄캄했던 기억밖에 없다.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도 은빛 동전은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수십 번을 뒤졌을 것이다. 어머닌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고 사색이 된 난 만류하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집에서 나와 오던 길을 천천히 되짚어갔다. 눈을 부릅뜨고 땅만 내려다보면서. 하지만 땅 위로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다. 결국 은빛 동전을 찾지 못한 난 집 앞 캄캄한 골목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은빛 동전의 환상에 몇 번이나 벌떡 일어나곤 했다. 다음 날 새벽에 눈을 뜬 난 몰래 집을 나섰다. 은빛 동전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견되기 전에 찾아야 한다는 집념이 나의 눈을 일찍 뜨게 만들었다. 동네 우물가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주위가 조금씩 밝아지자 난 일어섰다. 식당 앞까지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지만 은빛 동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난 운동장 담길에서 시선을 거두고 옛집 향하는 길로 느릿느릿 올라간다. 어린 시절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집은 아버지가 재직했던 학교 사택이었다. 100여 평의 땅에 20여 평의 한일자 기와집이었는데 땅의 반 이상을 밭으로 만들어 꽃은 물론 배추와 상추, 옥수수 등을 심었다. 여름이면 기와지붕에서 마당까지 타고 내리는 수세미가 그늘을 만들어 식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휴식처가 되었다. 대청마루에 앉아 있으면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식물과 하늘이 보였는데 비 오는 날에는 마당에서 피어오르는 흙내음이 호 안으로 솔솔 들어왔다. 가을이 오면 하늘이 높아지면서 식물의 푸른 잎들이 노랗게 물든다. 은빛 서리와 함께 국화향기 지고 밭에 가득하던 배추가 김장 준비로 다 뽑혀나가 밭이 텅 비면 어느덧 겨울은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을씨년스러운 밭이 어느 날 아침 하얀 눈에 덮여있는 것을 보았을 때의 놀라움이란. 지금은 제사를 초저녁에 지내지만 그때는 자정이 넘어야 비로소 제사상 위로 음식이 올랐다. 어머니가 곤히 자는 우리를 깨우면 졸음에 연신 감기는 눈을 비비며 마루로 나간다. 그리고 겨울 새벽의 추위에 몸을 떨면서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를 한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 잠은 어느새 멀리 달아나 있기 마련이다. 제사가 끝나면 부엌의 어머니는 더욱 바쁘다. 제사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잠 속에서도 기꺼이 일어나는 것은 제사밥 때문이다. 새벽녘 참기름 내음 고소하게 피어오르는 비빔밥을 따뜻한 탕국과 함께 먹는 맛은 각별했다. 밥을 먹고 나면 우린 다시 잠자리로 들어갔지만 어머니는 늦게까지 설거지를 해야 했다. 간혹 오줌이 마려워 마당으로 내려가면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났다. 그런데 그 집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학교 재산이었다. 학교에서는 아버지에게 헐값에 사라고 여러 번 권유했으나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었던 아버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가 다른 학교로 정근되자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우리 식구는 고달픈 전세 생활로 들어갔다. 처음 이사 간 곳은 여러 가구가 사는 이른바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넓은 집에서 지내다 전세 생활을 하게 되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변변한 마당도 없을 뿐 아니라 방도 좁았고 주인 눈치도 살펴야 했다. 그 이후 몇 년간 이 동네 저 동네로 전전했는데 어머니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옛 집은 넓었던 터라 할머니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여기저기 있었다. 그런데 전세 생활은 어머니에게 이 공간을 박탈해 갔다. 할머니를 피해 숨을 곳이 어디에도 없었다. 할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집안 전체를 울렸다. 난 전세 생활하기 전까지 학교 사택을 우리 집으로 알고 있었다. 어렸던 탓에 법률적 소유의 뜻을 몰랐던 데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쭉 살아온 집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각이었다. 그런데 소유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왜 그 집을 외면했을까? 네 아버지가 재산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었더라도 그 집 뺏기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닌 엄연히 학교 재산인 그 집을 뺏겼다고 생각했다. 돈을 조금만 들이면 살 수 있었던 집을 놓쳤으니 뺏겼다는 심정이 들었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머니 역시 재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만약 어머니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머니 표현대로 그 집을 결코 뺏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를 설득하든지 아버지가 설득되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우리 집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집을 뺏기고 나서야 어머닌 비로소 소유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전세 생활을 하고부터 어머니의 놀라운 억척이 시작되었다. 바느질이나 찹쌀떡 만드는 일은 집안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나 집을 뺏긴 후 어머닌 그 일을 걷어치우고 집 바깥으로 나섰다. 어머니가 처음 한 일은 일수였다. 돈을 빌려준 후 원금과 이자를 일정한 날짜로 나누어 날마다 돈을 거두어 드리는 일수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다. 목돈이 있을 턱이 없는 어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 시장 사람들을 상대로 일수를 했다. 빌린 돈의 이자와 일수돈 이자 차액이 바로 어머니의 이익이 되는데 그것이 몇 푼이나 되었을까? 아랫돈 빼내 웃돈 막고 웃돈 빼내 아랫돈 막는 식이었던 일수는 미천없는 어머니가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돈벌이였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으로 나가 수금을 했다. 하루를 걸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세파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시장 사람들은 거칠기 마련이다. 돈을 제때 안 주는 이도 있었고 나중에 오라는 이도 있었고 더럽게 채근한다면서 욕설을 퍼붓는 이도 있었다. 여리고 소심했던 어머니가 그것을 어떻게 감내했을까? 일수를 통해 험한 것에 단련된 어머니는 그 후 계를 조직하여 오야도 했고 잘 아는 이에게 제법 큰 돈을 싼 이자로 빌려 다른 이에게 다시 빌려줌으로써 이자의 차액을 남기는 장사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다. 대구댁이라 불리는 아주머니에게 꽤 많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여자가 잠적해버린 것이다. 물론 그 돈의 상당수는 남의 돈이었다. 빚더미에 앉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는 그녀를 찾아 넓은 피시를 샅샅이 훑었다. 남이 보기에 어이없는 짓이었지만 결국 어머니는 노상에서 그녀를 잡았다. 이런 어머니의 억척 밑에는 아늑한 집에 대한 갈망이 짙푸르게 서려 있었다. 이제 옛집은 만루장처럼 흔적도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난 안다. 몇 년 전이었던가 설레이는 가슴으로 옛집의 골목을 들어선 난 우뚝 서버리고 말았다. 옛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메마르게 지은 양옥 두 채가 있었다. 아마도 넓은 땅을 조각내어 집을 지은 것 같았는데
그 어디에도 옛집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햇빛 가득한 마당도, 푸른 식물이 넘실대던 밭도, 기우뚱한 나무 울타리도 깡그리 사라지고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옛집으로 향한다. 집 앞의 우물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수도가 없던 그때에는 동네마다 공동 우물이 있었다. 특히 우리 동네 우물은 수량이 풍부해 어지간한 가뭄에도 쉽게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다. 동네 뒷산인 구덕산에서 흘러오는 물이었다. 어머닌 그 우물가에서 빨래를 했다. 난 그 우물이 없어졌으리라 생각한다. 4년 전 이곳을 찾았을 때 우물은 그대로 있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순간 내 얼굴은 일그러지고 말았다. 얼굴을 비추는 맑은 물은 사라지고 더러운 물이 쓰레기 같은 이물질과 섞여 있었다. 쓸모없는 우물을 지금까지 내버려 두었을 턱이 없다. 어머니가 두 번째 일탈을 드러낸 것은 백혈병으로 처절한 투병 생활로 들어갔을 때였다. 그때 할아버진 돌아가시고 세상에 없었다. 치유 불가능한 그 병은 처음 감기 몸살의 증세로 나타났다. 뜨거운 열이 나면서 어머니의 다리에 푸른 반점이 생겼다. 동네 근처 개인병원 의사는 감기 몸살이니 푹 쉬라고 했다. 그런데 푸른 반점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베이거나 넘어져서 생긴 상처와 멍 역시 잘 낫지 않았다. 이상히 여겨 종합병원으로 갔는데 백혈병이란 진단이 나왔다. 의사는 급성이므로 한두 달밖에 못 산다고 했다. 그때 어머니 나이 57이었다. 우리 식구는 병명을 어머니에게 숨겼다. 항암제 투여 이후 퇴원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어머닌 머리가 빠지고부터 자신의 병이 암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 2달 후 퇴원한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때부터 어머닌 할머니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비록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미워하고 때론 우리들에게 할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소연했던 어머니였지만 시어머니에게 순종했던 며느리였다. 그런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두 번째 일탈을 시도한 것이다. 그것은 첫 번째 일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단호했다. 어머닌 할머니와 같이 못 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어머니의 발병 후 눈에 띄게 기가 죽은 할머니는 며느리의 서슬에 쫓기듯 서울 작은아들 집으로 올라갔다. 큰며느리와 달리 할머니와 작은 며느리는 사이가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몇 달 안 돼서 돌아왔다. 자신이 있을 자리가 큰아들 집이라고 믿고 있는 할머니에게 작은 집은 마음 편한 곳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일탈의 금 밖으로 나와버린 어머니의 태도는 완강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불화로 마음의 고통을 적잖이 겪었던 아버지는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어머니는 시집 온 후 처음으로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 다시 짐을 싼 할머니는 이번엔 과부로 살고 있는 조카에게 몸을 의탁했다. 그러자 할머니 친정에서 들고 일어났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쫓아내는 법이 어디 있느냐면서 신문에 날 일이라고 어머니를 비난했다. 시름 속에서 집으로 들어온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절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곳이야말로 자기가 맘 편히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했다. 누나들과 큰형이 적극 찬성했다. 아버진 여전히 침묵을 지켰는데 며칠 후 할머니는 금정산 자락에 있는 작은 절로 떠났다. 한두 달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말과 달리 어머닌 무려 1년 가까이 통원 치료를 받았다. 1년 만에 병이 재발된 어머니는 다시 입원했다. 내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돌아가시기 닷새 전이었다. 가까스로 시간을 내어 집으로 내려간 난 이틀 동안 어머니 옆에 있었다. 병실은 어머니 외에도 환자 2명이 더 있어 좁은 편이었다. 서울로 올라가는 날 난 짐을 든 채 병실을 찾았다. 오늘 가야 된다는 나의 말에 쓸쓸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던 어머니는 곧 잠이 들었다.
그런데 조금 후 점심 식사가 들어왔다. 난 어머니를 깨울까 하다가 곤히 잠든 것 같아 그만두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옆 침대에 누워있던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나를 보며 어머니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난 놀라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는데 숨소리가 평소와 다른 것 같았고 안색도 창백했다. 나는 황급히 나가 간호원을 불렀다. 어머닌 곤하게 잔 것이 아니라 혼수 상태였다는 것을 나중에 간호원을 통해 알았다.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직후 난 서울행 기차를 타기 위해 떨어지지 않는 발길로 병원을 떠났다. 그로부터 닷새 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무더운 8월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고왔다. 그리고 잠을 자는 듯 평온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깊은 강이 있었다. 시간이 어긋나는 곳, 세상의 길이 끊어진 곳에서 그 강은 흐르고 있었다. 세상의 길은 온통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끊어져 있지 않다. 슬픔과 상처로 짓무른 우리의 눈이 실처럼 이어져 있는 길을 보지 못할 뿐이다. 그 실 같은 길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걸어왔던가. 하지만 길은 끝이 있는 법이다.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길의 끝. 그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풍경이 덮인다. 난 가만히 어머니의 얼굴을 만졌다. 차가웠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렇게 차가움으로 다가왔다. 그 차가움은 어머니의 마지막 일탈의 표정이었다. 죽음이야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일탈이다. 세상의 궤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 세상의 길이 끊어진 곳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 이보다 더한 일탈이 어디 있을 것인가. 이 궁극의 일탈은 살아있는 자들의 가슴 속에 담긴 추억을 완성시킨다. 낯익은 길로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우물이 눈 속으로 빨려들듯 들어온다. 우물은 여전히 옛날 그 자리에 있다. 다만 전에는 없었던 지붕이 보인다. 4개의 쇠 기둥이 받치고 있는 벽돌 지붕인데 그 모습이 무척 투박하다. 여러 개의 화분들이 우물가에 놓여 있다. 양지 바른 곳이라 동네 아낙네들이 내놓은 모양이다. 난 양철로 만든 우물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고 안을 들여다본다. 놀랍게도 맑은 물이 고여 있다. 바닥에 있는 자갈들이 환히 보일 정도로 맑다. 물 위에 떠 있는 내 얼굴이 보인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난 우물 가까이 있는 가게로 들어간다. 산청 쌀상회라고 적혀 있는 그 가게는 무척 낡고 초라하다. 늑수그레한 아주머니가 쌀을 고르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본다.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저 우물물 먹을 수 있습니까? 하모요. 수돗물보다 훨씬 낫심더. 그전엔 우물이 폐쇄되었던데 수돗물이 나쁘다 하니까 돈을 모다가 손을 봤지에. 안에 있는 쓰레기 다 청소하고 나니 원체 수맥이 좋아선지 금방 물이 살아나대예. 구덕산 물 참 조심더. 동네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구덕산에 닿는다. 옛날엔 그곳에 구덕 수원지가 있었는데 여름이면 동네 아이들과 수영을 하곤 했다. 때론 칡뿌리를 찾아 산을 헤맸고 산등성이에 멍하니 앉아 동네를 내려다보기도 했다. 가게에서 나온 난 우물 맞은편 골목으로 들어간다. 옛집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 난 하늘을 올려다본다.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조각 떠 있다. 흐르는 시간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으면 들리기나 할 것이지 귀를 아무리 기울여도 들리지 않는다. 어머닌 이승에서의 마지막 하늘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당신의 일생이 굽이굽이 애돌아온 그 힘겨운 삶이 한 조각 구름으로 떠 있는 것을 보았을까?
왜 어머닌 철갑의 언어들만 버티고 서 있는 메마른 길 속으로 들어와 감미로운 향기를 피어 올렸는가? 식은땀만 흘리고 있는 내가 가여웠을까? 난 골목을 빠져나와 우물가에 가만히 앉는다. 따스한 햇빛이 얼굴을 쓸어 내린다. 돌이켜보면 길 속의 세계에서 난 철갑의 언어에 둘러싸인 채 내내 식은땀만 흘렸다. 그런 내가 안쓰러워 어머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살면서 길 속으로 들어와 말루장에 탕수육을 살짝 놓고 간 것이 아닐까. 난 일어나 우물덮개를 열고 안을 내려다본다. 물 위에 한 얼굴이 보인다. 작은 아이의 얼굴이다. 말루장 탕수육의 향기에 취해 있는 아이. 은빛 동전을 찾아 해저문 길을 걷고 또 걸었던 아이. 그 아이 곁으로 어머니가 살며시 다가와 손에 무엇을 쥐어준다. 묵직한 것이 손 안에 가득 찬다. 아이는 천천히 손을 편다. 손 위에는 은빛 동전이 반짝거리고 있다.